국회뉴스 구현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구 기자의 장바구니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소비 생활에서 꼭 필요한 장바구니처럼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알짜 정보만을 골라 전해드리는 장바구니즈의 구현아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함께할까요? 네, 정부가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 논란이 일었던 생활용품 전문 기업과 또 H&B 스토어, 대형 가구 매장에 대한 규제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영업점들에 대한 이런 판매 품목 규제, 또 의무 휴일 지정과 같은 영업 제한이 이루어지면 유통과에도 적잖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네. 뭐 없는 거 없이 다 판다는 그 매장 한 번쯤은 다들 가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매장을 대상으로 이 정부 차원의 규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요.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오늘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역세권이나 번화가는 당연하고요. 길 갈 때 너무나 쉽게 만날 수 있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편리했는데 이 매장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동반성장위원회와 또 중소벤처기업부, 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이 규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네. 해당 매장들이 괄목할 만한 성장으로 이 골목 상권에 위협이 된다는 건데요. 지난해 상반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급격히 성장한 H&B 스토어 2곳과 생활용품 전문 기업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면서 규제를 예고하기도 했었죠. 다만 문제는 이들은 대부분 중소기업 제품을 주로 다루는 업체들이어서 이들을 규제하며 또 중소기업을 규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당 영업점에 대한 규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을 좀 들여다봐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좀 구체적으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매장들이 얼마나 급성장을 했기에 그 골목 상권을 위협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 건지 그 부분부터 좀 볼까요? 네, 한 카드 회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H&B 스토어와 생활용품 전문점, 또 편의점 등의 매출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지난해 1월부터 8월의 매출액을 보면 H&B와 생활용품 판매 기업의 경우 533억 원으로 10년 전보다 무려 8,776%가 늘었고요. 또 편의점도 2,079억 원으로 같은 기간 5,245%나 증가했습니다. 그렇게 매출액이 늘었다는 건 어쨌거나 그 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용자 수도 급격히 늘었는데요. H&B 스토어와 생활용품 전문 기업은 이용자 수가 185만 2천 명으로 10년 전보다 62배나 늘었고요. 편의점도 23만 7천 명에서 515만 4천 명으로 22배나 뛰었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늘긴 했지만 H&B나 이런 생활용품 숍의 성장세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요. 네, 자 그렇게 몇 년간 급성장하면서 골목 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이 생활용품 전문기업 상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일명 천원샵으로 불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각종 생활용품을 정말 파격가에 팔아서 인기가 정말 상당하거든요. 어느 정도죠? 네, 인기가 상당하고 또 꾸준히 지속된 게 사실입니다. 1997년 1호점을 낸 후에 싼 가격에 비해서 품질이 쓸만하다는 평판을 얻으면서 고속 성장했는데요. 현재 전국에 1,200여 개 매장을 두고 있으며 한 해 매출은 2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물론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고 칭찬을 받아야죠. 하지만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성장을 했다는 건 또 주변 매장을 영업하는 중소소상공인들 그분들에게는 또 도구로 돌아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이들 매장의 경우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하로 그동안 대규모 유통업법에 저촉이 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과 달리 뭐 의무 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 또 출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365일 문을 여는 탓에 이 주변 상인들이 피해를 봤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결국 골목 상권 침해 우려를 막을 만한 장치가 없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2015년 그런 전문점과 또 대기업의 복합 쇼핑몰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요. 그 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그간 발의됐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내용을 포괄한 이른바 패키지 유통규제법을 발의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하고 또 복합 쇼핑몰의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용품 전문 기업과 같은 전문점은 이 규제 대상에서는 빠져 있어요. 그럼 그렇게 규제를 피하는 사이에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골목 상권과의 그 갈등이 이제 좀 표면화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생활용품 전문 매장은 특히 문구업계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네.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이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등 국내 문구 관련 단체 3곳을 통해서 전국 459개 문구점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 생활용품 전문 매장 때문에 매출이 하락했다고 답한 이 문구점은 92%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존재 자체가 위협이 되고 있는 게 아니군요. 실제로 이 문구점 매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해 서울과 경기 및 6개 광역시에 이 생활용품 전문점 인근에 있는 210개 문구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비슷했는데요. 문구 소매점 매출 하락에 실제로 이 생활용품 전문점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드러났습니다. 문구점 매출액 하락 요인은 이 생활용품 전문 기업이 40.6%, 또 대형마트가 22.6%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그 주변 시장이나 골목 상인들과 상생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 네. 대책들을 내어놓기도 했고요. 근데 이 생활용품 전문 기업의 경우는 원래 그렇게 상생할 의무는 없는 겁니까? 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매장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상 주변 상공이랑 상생 협의할 의무가 사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근데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전통시장과 또 역 주변에 집중적으로 그 매장을 열잖아요. 네. 그래서 그 특성상 주변 상인들과 큰 마찰을 빚어왔고 또 지자체가 사업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의가 또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 상인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려고 어떤 대책을 내어놓긴 했나요? 동반성장위원회가 2017년 8월부터 2018년 1월까지 7차례에 걸쳐서 이 생활용품 전문기업과 간담회를 가졌거든요. 네.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 자율 참여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얼마 전 업체 측에서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자발적인 실천 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상생 계획을 내어놓긴 했군요. 그러면 자발적인 실천 방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네, 이 상생안에 따르면 해당 매장은 전통시장 주변에 신규 출점을 자제하고요. 또 부득이하게 전통시장 주변에 점포를 내는 경우에는 이 소상공인들과 별도의 상생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또 식품 판매로 인한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앞으로도 담배와 뭐 주류, 종량제 봉투나 연유 제품과 같은 이 식품은 취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하고요. 앞으로 동반성장위원회와 이 전국 학용 문구 협동조합과 세부적인 방안은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게 그 가맹점주들은 혹시라도 뭐 그런 상품을 판매하고 싶어 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본사 차원에서 막겠다는 건가요?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네, 이러한 상품의 판매에 법적인 제한이 없음에도 이 판매를 안 해왔고 또 앞으로도 안 하겠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확실하게 표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문구점들도 요구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문구점들은 이 생활용품 전문 기업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네, 문구 관련 단체들은 이 매장을 생활용품 전문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점에 대한 카테고리 품목 제한, 또 점포 평수 제한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적합업종 지정, 또 문구업종의 카드 수수료 인하, 기업형 점포의 시외곽 개설 제한 등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용 가능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일단 다른 것보다 문구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묶음 판매 네. 금지는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입니다. 해당 매장의 최고 판매가가 5,0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네. 대형마트처럼 묶음 판매를 할 수 없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 용품숍은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등 6개 가격대를 20여 년간 변동 없이 유지하고 있고 특히 2,000원 이하 상품의 판매 비중이 80%가 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용이 불가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정부 규제 상황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동방성장위원회 회의에서 이게 통과가 되면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매장 내 문구류 판매가 제한이 됩니다. 네. 대형마트 3, 4와 동일하게 교과 노트, 종합장, 연습장, 또 크레파스, 색연필, 사인펜 등 초등학생용 학용 문구 18개 품목의 묶음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국민 가게를 표방하면서 소비자 편익을 높여주고 그리고 협력 업체의 판로를 열어준 공은 인정할 만한데요. 하지만 이 규제 사각지대 안에서 몸집을 너무 불렸고 더불어서 이 주변 상권에 간접적인 피해를 입힌 것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정부가 규제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게 이 생활용품 전문 기업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기업이 또 대상에 올라와 있죠? 네, 중소벤처기업부는 H&B 스토어에 대해서도 이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카테고리 품목 제한, 또 생활 전문 매장의 점포 평수 제한, 기업형 점포 외곽 개설 제한 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수입 가구 매장 등 대규모 전문점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이 골목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 연구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수입 가구 매장도 규제 대상에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앞서 살펴본 생활용품 전문 기업처럼 이 수입 가구 매장도 우리나라에서 단기간에 급성장했잖아요. 그렇죠. 이 스웨덴의 가구 기업은 여러 번 소개된 적도 있죠. 네. 네, 미국이나 호주, 독일, 캐나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중국, 일본 등 세계 29개국에 355개 매장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지난 2014년에 진출해서 경기도 광명점을 시작으로 경기도 고양시 도내동에 2호점을 열었고요. 2020년까지 총 6개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매출액이 3,6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 상승하기도 했죠. 그러면 이 수입 가구 매장도 그동안 정부 규제 대상에 포함이 안 됐던 겁니까? 네, 포함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통법상 대규모 점포 유형 중 전문점으로 분류돼서 의무 휴업 등의 규제로부터 비껴나 있었습니다. 매장에는 가구뿐만 아니라 생활용품, 또 푸드코트, 또 식품 매장까지 갖춰져 있어서 복합 쇼핑몰로 보이지만 가구 전문점으로 분류돼서 이 의무 휴업일 등 영업 규제를 받지 않고 있었고요. 또 한국법인은 유한회사로 설립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감사 대상에서도 제외가 됐었습니다. 네. 이 유한회사는 외부 감사를 받지 않고 또 공시 의무도 없습니다. 네. 이게 실제로 정말 규제 사각지대에서 급성장한 게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초반에 정말 말이 많았잖아요. 주변 가구점들 다 망한다고. 맞아요. 네. 근데 이렇게 큰 대형 매장이 정말 정부 규제를 받지 않았다는 게 말도 안 된다는 그런 하소연도 정말 많았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매장이 떠안은 최대 과제가 바로 이 상생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대형 가구 매장이 들어서면서부터 계속해서 인근 중소상인들과 큰 마찰을 빚고 있는데요. 특히 경기도 고양점이 오픈했을 당시에 파주 운정 가구타운 도 유명하잖아요. 또 네네. 그 가구타운의 점주 60여 명이 모여서 오픈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는 정부 규제 대상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서에서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등의 보호를 위해서 가구 등 대규모 전문점에 대한 영업규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규제가 이루어지면 주변에 있는 영세 가구 업체들 사정은 좀 나아질까요?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곳은 가구뿐 아니라 생활용품, 또 식품 등을 아울러 판매하는 외국계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취급하는 제품 중 절반 정도는 생활용품이기 때문에 규제 방안이 마련되면 영세 가구업체 및 생활용품 업체들의 숨통을 어느 정도는 틔워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규제가 현실화된 건 아니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그럼 구 기자가 볼 때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있나요? 아무래도 규제 가능성이 조금 더 커 보입니다. 홍종학 중소기업부 장관이 전문점으로 등록된 경우라도 실질 업태가 대형마트와 같다면 의무 휴업 등의 영업 규제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요. 또 대규모 전문점은 영업 규제에서 제외돼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현실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종학 장관이 계속해서 강조를 해서 그런지 예고된 규제라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도 돌고 있죠. 예고된 규제라는 평가는 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때문인데요. 이 홍 장관은 지난 19대 국회의원과 대학 교수 때 재벌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강조해서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또 자신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 중심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 매장이나 또 복합 쇼핑몰에 대한 규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전망이 됐죠. 네. 이렇게 대형 수입 가구 매장과 또 생활용품 전문 기업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되면 그래도 예상대로 주변 영세 상인들의 숨통이 좀 더 튀었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데요. 근데 이게 좀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게 정부 규제가 또 중소기업 다 죽인다라는 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좀 얘기해 볼까요? 네, 이 같은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중소기업을 죽이는 정책이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네. 중소상인들의 경쟁력을 키워주지 않은 채 무조건 규제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이 생활용품 전문 기업의 경우에는 5,000원, 4,000원, 3,000원, 1,000원 이렇게 단위를 끊어가지고 가격대를 제한하고 또 중소기업 제품이 100%로 이루어진 업체입니다. 그래서 문구점의 경우와 똑같이 물건을 받아서 판매하고 있는 중간 상인일 뿐 제조 중소기업을 키우는 것은 같은 채널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가 다를 뿐이지 이게 중간 상인의 입장은 같다는 건데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규제하는 게 무리라는 지적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문구점의 경우도 브랜드 있는 문구업체나 또 대형 사무용품 전문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를 가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 와중에 생활용품 전문 기업에만 규제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무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정부 규제 칼날을 피해왔던 업체들이 이제는 규제 대상에 올랐습니다. 아직 규제가 시행된 건 아니지만요. 어쨌거나 상생하는 쪽으로, 양측 다 위민하는 쪽으로 고려해서 현명한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자, 구기자의 장바구니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구연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